세계가 주목한 가장 완벽한 문자. 서구 학계는 라틴 문자의 승리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는 한글입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 던져진 이 한마디가 한 여성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나라는 제 아버지의 인생을 망쳤어요. 체로키 문자 전문가 엘리자베스 밀.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한글 편지. 수신인은 김태영. 70년간 간직된 비밀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서울의 거리는 한글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글 야학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 살다 간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그녀는 드디어 듣게 됩니다. 문자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을 때 결정됩니다. 한재규 박사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울립니다. 한글은 만든 이보다 지킨 이들이 위대합니다. 우린 문자를 마음이라 부르죠.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세계가 배우는 문자. 70년의 침묵을 깬 한글의 힘. 영상이 시작되기 전 1초만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아버지가 버린 그 편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라니. 파울로 교수가 그렇게 단언했을 때 정말 황당했어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강의실에서 그런 말은 예상치 못했죠. 여러분, 오늘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는 한글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체로키 문자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했죠. 무엇보다 그 나라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판적 질문은 없었죠. 파울로 교수의 권위는 절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그 나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체로키 문자 논문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체로키 문자는 고려도 안 되나요? 완벽한 음소문자라고 생각해요. 파울로 교수는 친절하게 웃었지만 그 뒤에 확신을 알아챘습니다. 밀러 양,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창제의 철학, 과학적 원리, 사회적 영향력 모두에서 독보적이지요. 말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나라는 제 아버지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런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니 말도 안 됩니다. 말하자마자 후회했죠. 학문적 토론에 개인 감정을 섞어버렸으니까요. 파울로 교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학문적 평가를 가로막는군요. 진정한 학자라면 그 둘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교수님 말이 맞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이 쉽게 무너질 리 없었죠.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차가운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죠. 노란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달라졌어요. 웃음도 이야기도 사라졌죠. 남은 건 깊은 침묵과 악몽뿐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변했는지, 왜 한국이란 이름만 들어도 창백해지는지 말입니다. 언어학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떠났습니다. 남긴 말도 이야기도 없이요. 한글이란 단어는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상처, 제 상실감을 의미했습니다. 파울로 교수는 몰랐죠. 문자가 때로는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책장에서 체로키 문자 관련 책들을 쏟아내듯 꺼냈습니다. 언젠가 한글과 맞붙을 논문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죠. 책상 위에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장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정리했던 유품들 중 하나였죠. 지하 창고에 보관해두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 상자를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창고는 축축하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상자를 찾았어요. 열기 전부터 손이 떨렸죠. 왜 지금까지 이 상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에요. 상자를 열자 군복, 훈장,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영어와 함께 이상한 문자들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그저 낙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어를 배우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노트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한글로 가득 찬 편지였죠. 받는 사람 이름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인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거죠.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한글을 번역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손글씨라 정확한 번역이 어려웠죠. 김태영이라는 이름만 알 수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전우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만났던 민간인?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밤새 아버지의 군 기록을 찾아봤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참전 기록, 부상 이력, 제대 후 상담 기록까지 확인했죠. 어디에도 김태영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왜 편지를 썼을까요? 다음 날 아침 파울로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완벽한 핑계를 찾아냈죠. 교수님,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비교 연구를 위해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귀국 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밀러 양, 학문적 호기심이 개인적 감정을 이겨낸 것 같군요. 좋은 연구 되길 바랍니다. 교수의 말은 정확했지만 동시에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여정이었죠. 여권을 확인하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정말 가야 할까? 아버지의 상처를 파헤치는 게 옳은 일일까? 망설임 끝에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침묵에 갇힌 진실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아버지의 편지를 조심스레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미지의 나라로 저를 인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흐린 영국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학문적 호기심이에요. 단지 그뿐. 하지만 심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70년 전에 밟았던 땅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죠.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간판, 안내문, 광고판, 스마트폰. 마치 문자가 살아 숨쉬는 도시 같았어요. 처음으로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메모를 남겼어요. 한글의 시각적 질서는 놀랍다. 글자들이 블록처럼 조합되면서도 자연스럽게 흐른다.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안내원의 설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훈민정음이라 불렀죠. 15세기에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개념이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은 그때 아직 소수만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파울로 교수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디지털 광장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한글로 된 정보가 흘러넘쳤죠. 근처 카페에서 한글 키보드를 살펴보며 그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우연히 들른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글 코딩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교사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니까요. 이건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도구가 된 거죠. 체로키 문자와 비교할 수 없는 진화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글 야학 교실을 방문했어요.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문맹 노인들을 위한 한글 야학입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배우지 못한 분들께 문자의 기회를 드리는 곳이죠. 교실을 살펴보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실 끝에 앉아있던 노인의 이름표에 김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김태영 어르신에게 다가갔어요. 영어가 통할지 몰랐지만 시도해봐야 했죠. 실례합니다. 김태영 씨인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렇소. 당신은 누구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김태영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 아버지는 날 구했고 편지를 주셨소.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제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의 진심이 내가 모르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니 갑자기 한글을 배워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스스로 읽기 위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찾아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그 조합 방식을 익히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언어학자로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이 저를 몰아붙였죠.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위해 제 과거와 연결된 비밀을 풀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한글을 따랐으며 느껴지는 감각이 낯설었어요. 다음 날 김태영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야학 교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다가갔어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어제 만났던 사람입니다. 김태영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영어로 해도 괜찮소. 내 영어가 더 나을 테니.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했어요.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나요? 김태영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했죠. 1951년 겨울, 내 가족이 피난 가던 중이었소. 북한군이 갑자기 나타났고 당신 아버지의 부대가 우리를 구했지. 아버지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어땠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친절했소. 우리에게 식량도 나눠주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줬지. 헤어질 때 그 편지를 주셨는데 난 글을 몰라 읽지 못했소.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알던 침묵의 사람이 아닌 전쟁 중에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던 젊은 군인의 모습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이 편지의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김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궁금했소. 이제 와서 배우는 한글이지만 당신 아버지의 글씨는 아직도 읽기 어렵소. 호텔로 돌아온 후 더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살펴보며 한 글자씩 해독해 나갔죠. 밤이 깊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새벽 3시, 마침내 편지의 내용을 대략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 전체엔 단 3단어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김태영에게 사과했을까요? 다음 날 서둘러 김태영을 찾아갔어요. 편지의 내용을 전했죠.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알겠소. 당신 아버지는 내 동생을 구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셨던 거요. 김태영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피난 중 북한군의 습격으로 동생이 총에 맞았고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비로소 아버지의 침묵과 악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평생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가 홀로 짊어진 무게에 대한 슬픔이 밀려왔죠.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군요. 근데 그 말이 한국어였네요. 아버지가 한국어로 사과를 남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해독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술적 논쟁에서 이기려는 언어학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선 여행자였죠.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했어요. 한글 연구센터의 교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그곳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체계예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15세기 창제 당시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현대 언어학의 원리와 맞닿아 있었죠. 다음으로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보다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명확하고 규칙적이니까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한글 코드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죠. 옛 왕이 만든 문자가 현대 기술의 최전선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자 이상의 체계예요. 시스템이고 언어적 혁신이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학문적 패배를 직감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이 가득했죠. 한글 맞춤법 자동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도 방문했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구조가 논리적이라 오류 감지와 수정이 쉬워요. 인공지능이 문맥을 파악하고 올바른 맞춤법을 제안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제가 언어학자로서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었어요.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기술과 과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글박물관의 야간 특별 전시를 관람했어요. 세종의 꿈,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라는 주제였죠. 그곳에서 한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파울로 교수가 한글을 최고의 문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감동적인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성과 기술의 정점에 있는 문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개인적 슬픔을 담았던 그 문자가 동시에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노트북을 열어 메모했습니다. 더 이상 체로키 문자와의 비교 연구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한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죠. 옥스퍼드에서의 발표 이후 제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한글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학술지에 기고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 언론에 소개되었죠. 어느 날 아침 메일함을 열었더니 한국 국립한글연구기관에서 온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한재규 박사라는 분이 보낸 거였어요. 한글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화상회의를 통해 대담을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한재규 박사는 한국의 전직 교육부 장관이자 국립한글연구기관의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긴장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어요. 화상회의 날짜를 확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당일 노트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화면 너머로 흰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재규 박사님이 나타났죠.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밀러 양,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연구와 개인적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연구에 대한 학술적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는 더 깊은 주제로 향했죠.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철학적 이상이 담긴 결정체예요. 한재규 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철학적 이상인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평등입니다. 지식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죠. 한글이 창제되기 전 문자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지식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자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회 변혁의 수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재규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만든 이보다 지킨 이들이 위대합니다. 수백 년간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한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린 문자를 마음이라 부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단 한마디 미안해요가 담긴 그 종이 한 장. 그것은 문자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박사님, 제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마음을 다시 만나러 가고 싶어요. 한재규 박사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번엔 우리 기관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거예요. 화상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가을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 오래된 대학에서 수백 년간 연구되어 온 언어학이 제 개인적 여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발했습니다. 이번엔 단기 방문이 아니라 1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체류였어요. 국립한글연구기관의 객원연구원으로 한글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김태영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또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려. 이번엔 얼마나 머무르나요? 1년 정도요. 한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야학 수업도 꼭 찍어주시게 약속드리고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죠. 다음 날부터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한글 디자인 전시회, 어린이 한글 교실, 디지털 박물관까지 카메라에 담았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김태영 어르신의 야학 교실을 방문했을 때였죠.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어르신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수강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마치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고울한 글자는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리 나는 대로 만든 거지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문자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태영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긴 것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게 준 글자들로 나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빛나는 노인들의 눈빛,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기쁨에 젖은 표정들이 보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다큐멘터리 제작 중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개인적 여정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직접 섰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딸이자 언어학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 저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어요. 준비한 한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미안해요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준비해온 작은 석판을 아버지의 묘비 옆에 세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엘리자베스 밀러 이예수. 제가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지은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이예수라는 이름은 지혜로운 물이란 뜻이라고 해요. 물처럼 유연하게, 지혜롭게 두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제 바람을 담았죠. 한 장의 편지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증오로 시작된 여정이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이예수. 이제 저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마음을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김태영 어르신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게 준 글자들로 나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소. 한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에서 인공지능의 언어로 세계와 소통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70년의 침묵을 깨는 단 하나의 말, 미안해요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글은 세종이 만들었고, 백성이 지켰고, 지금은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